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웃고 즐기는 사이에 7월이 되었죠. 예. 7월도 벌써 열흘이나 지나서 11일째 오늘 되는 날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한 30일 좀 안 남은 것 같은데, 그죠? 7, 8, 9, 10, 11. 한 5개월이 이제 조금 안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알고 또 오셨을 거예요.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렇죠? 국어야. 국어. 혹시 아니신 분들은 다른 과목 잘못 들어오신 분들은 잘 찾아가시고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6월달 말미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다시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요 과정은 3개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꾸 7, 8 두 달로 인식을 하는데 두 달이 아니라 3달입니다. 3달. 3달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제목은 문제풀이반이에요. 문제풀이반.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이 뭐가 다르냐? 그럼 모의고사반은 임용의 형태 그대로, 임용의 형태 그대로 A형, B형을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가 모의고사반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10월, 11월 두 달간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하는 과정은 영역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역을 먼저 한다. 다 영역을 섞지 않고, 섞는 거는 나중에 10월, 11월 달에 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화법부터 시작했죠. 수요일 날은 화법, 또 금요일 날은 현대시, 이렇게 영역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6월 말에 수업 말미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교로는 영역이 3개죠. 그렇죠? 화독작, 화작독이라고 합시다. 문학은 영역이 4개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현대시, 현대소설, 또 고전시가, 그 다음에 고전소설. 이렇게 4 영역을 각각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문제풀이반은 우리가 3, 4, 5, 6월 수업에서도 4개 영역을 섞지 않고 현대시 1개월, 현대소설 1개월, 고전시가 1개월, 고전산물 1개월 이렇게 한 달씩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학부 시절에 현대시 개론이라든가 현대시론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보통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듣습니다. 한 학기. 물론 휴강도 많죠.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축제나 이런 거 있으면 일주일 다 빼기도 하고, 그럼 되게 막 복 받은 기분이죠. 와, 신난다. 이번에 수업 빠지고 신난다. 그게 다 부메랑처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야. 한 시간도 빼먹으면 안 돼. 그걸 빼면 결국은 축소된 상태로 또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워낙 또 발표 수업이 많아요. 학부에. 예전에는 오직 또 교수님들의 강의식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또 발표 수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죠? 아예 책 한 권 선정해가지고 여기는 1조, 여기는 2조, 여기는 3조 그렇게 이제 수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조가 한 것만 밖에 몰라. 자료 탁 만들어서 배부를 싹 하죠. 그리고 딱 누가 발표를 해. 와, 그리고 이제 좋은 성적 받았어. 다음 시간엔 어때? 남의 거야. 막 자료를 줘. 자료는 막 모으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쵸? 거의 수련민이에요. 수련민. 우리는 원시 부족. 막 자료 막 모아갖고 그냥 지게에 짊어지고 다니면 행복해. 마음이 뿌듯하고 막 잠도 잘 오고 하나도 뭔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그죠? A4 용지 애들이 막 나눠주면 2조에서 이제 발표 막 나눠주면 기분 좋지. 내가 손도 안 대고 코푼격이니까. 안 봐. 근데 안 봅니다. 이게. 그리고 수업도 잘 안 들려. 무슨 발표를 하고 교수님 뭐라고 평가해 주는데 들리지도 않아. 귀에 뭘 하는지. 왜? 우리 거 끝났으니까. 아니면 우리 거 준비해야 되니까. 어떤 조는.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책 한 권이.
그러면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책에서? 우리 조가 준비한 거. 그것도 또 이제 한 잔 마시고 또 준비 못했어, 좀. 야, 좀 해줘, 대신 네가.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야. 앉아갖고 수업이나 뭐 애들 발표나 좀 듣고 끄적거리고 시험 볼 때나 뭐 준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6개월 동안 내가 공부를 했다고 쳐도 사실은 뭘 했는지, 스스로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어떤 과목을 우리가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현대시를 한 달 했어요. 한 달.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많은 시달림. 이건 왜 안 돼요?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해석이 맞습니까? 이거는 뭐 비교해야 됩니까? 이게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딱 4주. 긴 시간도 아니고 4주.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했잖아요. 수업 한 번. 매일 한 것도 아니고. 태권도 학원 다니듯이 매일 와가지고 야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그것도 4주 동안 시간으로 따지면 한 공식적으로 4시간씩이니까 한 번에. 그러면 16시간이야. 물론 16시간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하여튼 그래도 공식은 중요해요. 공식. 우리가 공식적 말하기, 비공식적 말하기. 공식적으로 4시간씩 16시간 수업을 한 거야. 보여드린 거야. 여기서 시범 보이기.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작은 시간에 나는 현대시를 다 할 거야. 나는 현대시를 보자마자 다 읽을 수 있어. 왜 안 되지? 16시간이에요. 16시간.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게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전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도 부족한데요.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또 많죠.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내 그릇이 커질 수 없는 거야. 이게 진실이죠.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만 그릇이 커진다.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이 수업을 듣고 4주 동안 16시간 만에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로 현대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큰 흐름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 또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 너무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날 아이들. 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고민하고 스스로 보려고 하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큰 거시적인 그림도 보고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서 미시적으로도 볼 줄 아는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그 만날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쁜 거, 안 좋은 거, 부정적인 부분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눈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거, 내가 섬세하게 보려고 노력했던 거, 내가 머릿속에 아이들을 생각하고 작품을 바라봤던 거, 시험을 위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조금은. 시험을 위해서도 보지만 이 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암기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만날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까?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이 생각이 있어야 돼. 전제가. 시험을 치더라도. 왜? 시험도 그런 전제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고 6개월 동안 또 앞으로 저랑 만날, 언제까지 만날지는 모르지만 만날 그 기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는 거 맞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맞고 잘 안 보이는 것도 맞다. 빨리빨리 답도 안 써지고 읽으면 뭐라고 빨리 설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맞다. 결국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씩 극복할 것이냐. 시험 볼 때까지야 그냥. 어떻게 그걸 조금씩 극복해 갈 것이냐 내가.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떤 방법을 써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만들 것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죠?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7월부터 9월까지, 9월 말까지
수업을 공부를 하면서 할 거잖아요. 또 그렇죠? 문제도 풀 거고 이거에 대한 공부도 할 거고 또 개별적인 공부도 할 거고 전제는 뭐냐 하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이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면 내용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걸 단순히 외워야 할 것, 이거 시험 보니까 봐야 될 것, 서로 인식하면 이게 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아이들을 상상하세요. 내 앞에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이걸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로 이걸 바꾸란 말이야. 자꾸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능동적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걸로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바꾸지 않으면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꾸 문제만 풀려고 그래. 자꾸 뭐 어떤 그냥 시험에 관련된 걸로만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보여. 더 이상 눈이 안 보인다고. 이거 되게 오늘 문제를 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번 고정되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고정되면 더 이상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많이 봤다. 나는 대충 다 알아. 난 답도 쓸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맹점이라는 거야. 맹점. 안 보여.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냥 딱 문제를 보면 답으로 바로 가. 그리고 그 답을 자기가 잘 썼냐 못 썼냐로 끝내. 이거는 별로 발전되는 공부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풀 기간 동안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출을 다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또 변형을 시킬 거야. 조금 변형시키는 것도 있고 그대로 두는 것도 있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 답 내는 수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여러분 답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죠. 뭐 해설에 답지 있습니다. 다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야. 공부가 아니다, 그것은. 그렇죠? 자꾸 생각하는 거. 동일하게 봤던 그 지문이 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3개월 동안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간에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보이지 않던 거. 그래, 그 연습을 계속 그 사고를 바꿔야 시험장에 가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숨겨놨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이게 띄워놓질 않아요. 이런 의도를. 우리가 글을 읽어도 독서든 뭐 문학이든 의도를 전부 표출하지 않습니다. 잘. 그럼 문제 속에도 왜? 다 표출하면 다 아프니까. 다 풀면 시험에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숨겨놔요. 이렇게 여기저기다 흩어놓거나 이거를 조합을 해야만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걸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외운 것 갖다 쓰려고 하면 절대 합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뭐 답을 써낸 거, 나는 잘 썼냐, 못 썼냐, 나는 왜 이렇게 못 쓰냐, 이거로 지금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난 왜 답을 이걸 못 채웠지? 이거 이미 뭐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거 4년 전에 나왔던 건데, 나는 왜 여전히 헤매고 있지? 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난 뭘 빠뜨렸을까? 나 무슨 생각을 못했나? 뭘 읽어내지 못했을까? 우리는 다 봤다고 생각해, 뭘 읽으면. 내 눈에 들어온 거가 다 본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지 않다. 내가 못 본 게 있다. 라는 걸 지금 자꾸 깨달아 가야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숨겨놓은 의도라든가 출제 의도가 보인다. 그럼 그 의도에 맞게 쓰면 점수가, 그거는 길게 쓰고 짧게 쓰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 수식을 많이 하고 막 길게 써야만 점수 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짧게 뭐 서술하라는데 단어만 딱 쓴다거나, 이것 너무 곤란하죠. 그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내는 방법도 앞으로 7월부터 우리가 1월까지 사실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많은 문제를 푸는 팁들이 나올 겁니다. 준비된 게 아닌 게 많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지도해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것들을 잘 가져가야 돼요. 선생님이 다시 이론을 해주니까 이론 달달달 외우는 거, 나는 그것만 핵심이야. 그렇지 않아요. 수업 중에 앞으로 뭐 9월까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고, 이걸 계속 순간순간 튀어나오거나 반복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직접 겪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거,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도 아까 앞전 여러분 문제 풀 때 얘기했지만 생각을 많이 하라. 생각을,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요. 자, 하여튼 6월까지 그렇게 짧지만 거쳐왔고, 자, 우리가 그러나 그 7월부터 9월까지를 12주인데 11주를 진행한다라는 거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한 주는 8월 두 번째 주는 가정학습의 주예요. 여러분들 조금 그동안 뭐 빨지 못했던 교복도 좀 빨고, 뭐 이렇게 좀 분위기 세신도 하고 부족했던 부분도 좀 채우고 이렇게 환기하는 시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오늘 갖도록 합니다. 자, 11주를 분배를 다시 하겠습니다. 분배. 여기다가 분배를 다시 해놔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3주씩 갈 겁니다. 3주씩 갈 거예요. 그러면 12주가 나오죠? 안 맞죠? 그래도 갑니다. 3주. 3주씩 갑니다. 동일하게. 워낙 양이 또 방대하고 뭐 분량 많기도 하지만 3주면 12주가 됩니다. 자, 여기를 3주씩 할 겁니다. 3주씩. 화법 3주, 작문 3주, 독서 3주.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9주죠. 9주면 여기 12주니까 하나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도 한 주가 남죠. 놉시다. 여기서 놉시다 한번. 1박 2일로. 뭐 그렇다고 고개를 그렇게 절레절레 흔들 것까지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사회적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안 할 거야. 너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순수하고 좋습니다. 막 이렇게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내 말을 믿는 거야. 되게 훌륭한 겁니다. 내 말을 믿어야 돼요. 여기 왔으면은. 그쵸? 아주 순수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순수한 동심을 잘 전해줄 그런 예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9주가 되고 여기가 12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주를 주면 뭘 줘? 안 주는데? 원래 여기가 12주니까 여기 11주죠. 원래 11주. 하나 주면 하나가 남죠. 한 주가. 그 한 주는 우리가 7월 22일인가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에서 모의고사 매년 뭐 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이미 아마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신청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자,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할게요. 나는 그곳에 이미 학교에다가 나는 신청을 해놨다. 그러면 7월 20일 나가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치면 돼요. 또, 나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신청해놨다. 그럼 온라인으로 들으면 돼요.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뭔데? 나는 그것도 모의고사 안 볼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제3의 안은 한 주가 비죠, 우리가 그러면. 1시간. 예를 들어 수요일 한 주가 빕니다. 얘가 11주인데 한 주 줘도 10주니까. 그러면 아마 언제일지는 아마 시험을 보고 난 다음 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날짜는 지금은 특정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여기서 시험을 치를 겁니다, 또. 그러나 시험장에 가서 보는 시간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똑같은 시간으로 봅니다. A형 90분, B형 90분씩 쉬는 시간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교육학까지 아마 다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출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로 오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 직강도 신청 못했고 그 시험도 또 온라인으로 신청 안 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바쁘거나 그랬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동일한 시각에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지금 수업과 동일한 시각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처럼 10시부터 뭐 한 11시 반에서 12시까지 시험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의 시험은 세 과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학교 가서 치는 친구도 세 과목 다 들어있고요. 문학, 국교론, 문법, 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는 친구도 세 과목이 다 들어있고요. 여기서 시험 치는 친구들도 세 과목 시험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수요일 날 와서 오전에 모의고사 실험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 학교에서 치렀다. 그럼 그 시간에 안 와도 되겠죠? 시험 치는 시간에. 우리 오늘처럼 10시부터 뭐 11시 반 또는 12시까지 시험 치는 시간에는 안 와도 좋아. 또는 온라인으로 나는 미리 시험 쳤어. 그래도 안 와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 오는 친구들은, 꼭 와야 되는 친구들은 시험을 볼 친구들. 이 와서 한 시간은 되게 촉박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을 아마 그 시험 7월 22일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치르게 될 겁니다.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그날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월 20일 날 시험 치는 친구, 저희 가서 학교에 가서 해설 강의를 그 다음 주 수요일쯤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촬영을 할 거니까 그대로. 또 나는 이날 와서 나는 그냥 저기 뭐 시험 친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서 여기서 시험을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똑같진 않지만 치르고 이렇게 12시 반쯤 되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12주를 갈 거다. 얘네는 9주를 갈 거다. 그죠? 근데 여기에 모자라는 시간을 여기서 한 주를 땡겨오고요. 또 한 주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주가 될 것이다. 또 자세하게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번 주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으니까 다시 공지는 좀 더 내도록 할게요. 이해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다 앉아서 아는 척을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복잡해. 뭐 그럴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요. 다시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 없이 3주.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화법도 세 번째 시험까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각각 그 금요일 날 하는 수업들도 역시 3주씩 각각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지난 6월 말에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준 자료가 있죠? 자료 설명을 잠깐만 하고 갑시다. 한번 잠깐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처음 듣는다 수업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적네요, 그래도. 네, 내리세요. 혹시 1, 2월 강의를 안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1, 2월 강의. 기본 이론 높이 좀 들어보세요. 조금 있네요, 그래도. 내리세요. 나는 3, 4월 강의를 안 들었다. 내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들었다. 아까 하셨군요. 아까 했네요. 그러면 대체로 좀 상당수는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또 함께 또 온 친구들이 또 꽤 많다는 거 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지금 나눠준 자료는 설명을 잠깐 할게요. 먼저 자료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1. 자료 1이 있죠. 그 위에 써 있어요. 맨 위에. 화법 교육이라고 한 거. 이 자료는 1, 2월 기본 이론 시간에 보았던 일부 자료입니다. 모두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자료. 지금 화법 교육이라고 써있는 자료 1, 화법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 자료는 1, 2월 기본이론반에서 화법 수업 시간에 보았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괄호가 다 메꿔져 있죠. 원래는 다 가로가 비워져 있었고 여러분 가로 채우느라고 좀 힘들었지만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갖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1, 2월을 수업을 들었다면 자료 1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갖고 있는 걸 왜 또 줬냐? 그러게 말이에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장문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이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존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는 비행기를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릴 거야. 그러면 그래도 좋아요. 근데 뭐 연습장으로 쓰기는 좀 너무 틈이 없어갖고 그렇고, 나름대로 하여튼 활용을 하세요. 화장실에 이렇게 잘라서 비치를 해놔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1호를 들었던 친구는 알지만 우리가 듣지 않거나 3월 또 온 친구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수업했던 기본 이론의 가장 바탕이 되는 베이스 자료예요. 베이스 자료. 국어 교육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미숙 외 사회평론에서 나온 책, 뭐 개정이든 개정이 아니든 상관없지만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정리한 거죠. 요약이 아니라 좀 보기 좋게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제가 뭐 수업 전에 강조했지만 지금은 뭐 스스로 하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 작업은 좀 해주세요. 이 자료에 목차를 안 붙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1월부터 6월까지는 이거 목차 붙이라고 이거 정리하라고 시키고 목차 붙이라고 엄청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어려우니까 요 앞장에다가 이 내용을 보면서 목차를 만들어 붙이세요. 안 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안 한 사람들, 이 작업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소제목까지는 붙일 필요 없고, 너무 작은 제목까지는 놔두더라도 큰 제목들에 대한 차례를 만들어서 이 앞쪽에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의외로 우리가 예를 들어 화법 이론이다,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론을 말하는 거야, 이론. 엄청나게 말할 텐데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벗어나는 게 있어. 그 벗어나는 것들은 지금은 이 안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건 수업 시간에 조금씩 다시 문제를 채워야죠. 그걸 사실은 3, 4월에 채운 겁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만 공부해서도 허점이 많고 교육과정만 공부해서도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론 쪽에서, 개론서 쪽에서 나오는 문제와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가 함께 나옵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교육과정과 지도서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교과서만 가지고도. 그 두 개가 합쳐져야 화독작 이론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6월까지 그 공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단 체계를 먼저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체계. 내 머릿속에 화법 그러면 어떤 거 가장 큰 제목은 무엇이고, 그렇죠? 왜 가르쳐야 할까부터, 화법이란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게 우리 뭐 서술형 시험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래 머릿속에 화법이란 무엇이지? 화법이란 왜 가르치지? 화법은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치냐가 교수학습이야. 우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교수학습 내용이 뭘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머릿속에 딱딱 점점이 박혀 있어야 돼. 화법 그러면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요. 큰 이런 제목들이. 그게 여기에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5개씩.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지만 처음 보거나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게 먼저 체계가 서야 돼. 문학사에서 마치 원시문학부터 1970, 80년대까지 쭉 흐름을 먼저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해. 그래서 1월 달에 한 거야, 문학사도. 화독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큰 제목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시험에서 언급되었던 거의 100%는 아니에요. 상당수라고 말합시다. 80% 이상. 80% 이상 되는 개념어들, 용어들, 기본적인 이론들이 몇 장 안 되는 것 속에 8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일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헛짓을 하는데. 그냥 자료만 있던 시간같이 모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체계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붙지를 않아. 내가 문제를 풀어도 이론 설명을 들어도 걔가 어디 들어있는 건지, 왜 나왔는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 그 양에 짓눌려서 우리가 쓰러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바보 같은 공부야. 제일 효율적인 공부는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크게 뭐뭐가 있다. 큰 것 안에 뭐뭐가 있다. 이해돼요? 그래야 기출을 공부해도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얘가 이때쯤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나왔구나. 그러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앞뒤에 있는 게 안 나왔네. 그 앞뒤에 있는 게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봐야 예측도 되고, 물론 예측은 항상 빗나가지만. 이해돼요? 그래야 공부할 때 신이 나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뒤틀면 동일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말하기 불안 또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게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만 알면 돼. 이게 아닙니다. 얘를 살짝만 비틀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잡는데 다시 한번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차를 만들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기출을 풀다 보면 이런 게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다음번엔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번에 똑같은 게 나온다면 변형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감이 잡히면 할 맛이 나는 거야. 헤매질 않는 거죠. 엄한 데 가서 엄한 거 외우고 있느라고 힘을 안 빼도 된다는 거. 그래서 좀 활용을, 이걸 제가 읽어주거나 막 줄줄이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 2라고 되어 있죠. 자료 2는 우리가 역시 이거는 사실은 3월, 4월, 5월, 6월에 했던 3월에 했던 자료예요. 3월에 화법 교육과정의 교과서라는 수업에 했던 마지막에 봤던 자료입니다. 뭐냐? 바로 2015 교육과정이다. 이것도 지금 정리해라 뭐라 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그걸 다 시켰고 여러분들이 또 충실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2015 교육과정 화법 교육과정이에요. 화법 교육과정. 엄청난 것 같지만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여기는 빈칸이 많다고 그랬죠? 빈칸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아직 이 교과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2015 교과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2015 교과서가 지금 1학년 거 1, 2, 1, 2권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 자료 찾으러 그거 누가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얻는다 하지 말라. 무의미하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할 것 많고 절대 쫓아다니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없다. 이미 우리가 3월, 4월, 5월, 6월에 2012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 안에 내용과 학습활동 자료를 다 공부했어요. 이해되시죠? 그걸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봤던 친구들도. 대신에 이 2012와 2015를 여러 번 자꾸 지켜보세요. 자꾸 보란 말이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둘쳐보란 얘기입니다. 어떤 성취 기준이 있는지 다 세세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쭉 중학교 거면 열 몇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2012 교육과정 공부한 것과 다른지 아닌지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빈칸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성취 기준에 해설이 없네? 성취 기준에서 비어있네? 2012로 가면 돼. 또는 해설이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없죠. 여긴 없잖아. 그럼 2012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갖고 3, 4, 5, 6월에 했던 그 자료. 그게 여러분 보물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기를 채워가면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문제 풀면서 보겠지만 성취 기준은 여러 번 계속 봐야 돼. 반복적으로. 중학교 거 화법, 고등학교 화법 부분 1학년까지 할 땐 중학교 1학년부터 2015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돼 있으니까 중1부터 고1까지의 어쨌든 성취 기준을 여러 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건 뭐고 생각 안 나는 건 뭐지? 또 설명 좀 할 수 있는 건 뭐고 설명할 수 없는 건 뭐지라는 걸 자꾸 들여다봐야 돼. 내가 모른다고 그냥 모르니까 안 볼래 하면 안 돼요. 자꾸 봐서 내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다 좀 잘 이해가 이건 이 성취 기준 한 줄로는 모르겠는데 그래야 공부가 되기 시작되는 거야. 이제 자꾸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거는 큰 건 아니야. 진짜 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그래도 바뀌었잖아. 그러면 요 바뀌는 시점이야. 요 바뀌는 시점에서 출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중요한 건 그대로 돼요. 언제나 토론 나올 거고 토의 나올 거고 협상 나올 거고 언제나 나올 거야. 다만 유형별로 화법은 언제나 나옵니다. 그거는. 그런데 좀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들어간 거 있나? 그 정도를 보는 용도야. 15 교육과정은. 15 교육과정의 용도는 이전에 없던 것이 혹시 들어갔나? 그게 뭘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문제로 내고 있다는 거야. 한참 활발하게. 요걸 조금 이해해야 돼. 근데 많지가 않아. 비율로 보면 뭐 엄청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워낙 화법은 나올 게 쫙 줄 서 있기 때문에. 맞죠? 대화라든가 토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미 그냥 그 굵직한 거 자체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100년 후에 교육과정이 100년 후까지는 좀 너무했다. 10년 후에 또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게 있다고. 대화하지 않을 수 없잖아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화를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그거는 바뀌어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걸 확인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야. 교육과정이 변화됐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가장 커. 80% 이상이야. 80%, 90% 시험에 나오는 거. 2012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2015에 대해서 그대로 해. 다만 위치만 바꿔서 고등학교에 중학교로 넘어가고 중학교에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그 위치만 바꾸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공부할 거고, 다만 이론서 속에만 들어있던 것, 우리가 이론서로는 공부를 했는데 교육과정에는 특별히 안 나타나 있었어.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교육과정으로 넘어온 경우들이 있다. 아주 일부, 극히 일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한 번쯤 환기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야. 무턱대고 2015 나왔으니까 그걸 공부하고 외운다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15로 충분히 공부하시고, 내용까지 우리가 충분히 수업을 했으니까 2015는 자꾸 성취 기준을, 근데 여기다가 넘겨보면 2012와 2015를 이렇게 옆에다가 비교해 놨어요. 비교라는 게 여기는 있는데 없는 걸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치가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012도 한번 들여다보고, 요 종이 한 장이면 되죠. 2012도 한번 들여다보고, 2015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중에 우리가 요거는 기존에 없었던 거네. 이론서 속에는 들어있던 건데 교육과정에 반영을 했네. 그게 뭘까? 요런 것들은 새로 반영했구나. 그럼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자는 거야. 여러분이 신경 크게 안 써도 내가 여기서 해줄 거야. 문제로 풀거나 설명을 하거나 할 테니까 좀 그런 위주로 좀 여러 차례 좀 이렇게 이해해서 자주 보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마치 대학에서 보는 시험, 이렇게도 잘 안 보겠지만 시험처럼 문제를 한 14문제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 시험 시간에 풀 수가 없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문풀하는 영역도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 3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막 답을 여기다가 막 외워가지고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오픈북을 하면 돼요. 오픈북. 근데 오픈북인데 이 오픈북에 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아까 자료 1에 들어있던 내용을 이렇게 문제화로 시킨 거예요. 한번 상기해 보라고. 우리가 글로만 돼 있거나 표로만 돼 있는 거를 보는 방식하고 그것을 다시 문제화해서 보면 또 환기가 됩니다. 환기. 그래서 이것은 국어교육의 이해라는 책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오픈북으로 채워도 좋아요. 다시 한번 큰 이론들을 한번 상기해 보란 얘기예요. 자꾸 불러일으키자. 또는 오늘 나눠준 자료 1을 토대로 작성해도 좋고요. 또는 그것 이외에 우리가 어찌됐든 이 속에는 이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오. 그럼 사실은 이걸 여기 나와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잘 이해하세요. 그 말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상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내가 이걸 끝마친 다음에 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법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한 교사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이걸 다 이런 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서 오픈북으로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진짜 알아야 될 이론들 그것은 간략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명하면 좋겠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기 전에 그 내용을 나 이거 이번에 공부한 다음에 꼭 설명해 볼 거야.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했어. 혼자 해도 돼.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요령의 경률을 설명해 볼게. 요령의 경률은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령의 경률의 개념! 이거 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스토리텔링 해야 돼. 예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실제 예가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뭘 설명해. 야, 나 설명 들어봐. 요령의 경률은 부담을 지고 너한테 부담을 그거야. 그럼 예를 들어봐. 그럼 못 들어. 대부분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항상 공부는 예를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실제 언어 자료라는 것을 상정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화독작 특히 그렇습니다. 화법 특히 그래요. 실제 언어 자료와 유리된 개념을 단순 암기하는 것은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못 써. 그런 선생은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하기 전, 중, 후. 과정중심 공부법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과정중심 공부법.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이거 공부하고 설명할 거야. 공부하는 와중에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맞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탁 재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공부하라고요. 앞으로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되시죠? 그 용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론들을 환기시키는, 그래서 오픈북을 해도 좋은데 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해놓고 나서 설명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여러 이론을 설명할 겁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한테. 그럼 이거는 시범을 보이는 거야. 줄줄이 읽지 않을 거라고. 그럼 내가 무언가를 선생님이 먼저 했겠죠? 그걸 보란 얘기죠. 똑같이 또. 저 선생님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쓰레기. 근데 그것도 배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럼 되잖아. 그걸 꼭 쓰레기라고 해갖고 뭐 침 뱉을 필요 없잖아요. 선생님 저렇게 설명하시는구나, 이걸. 이 복잡한 거. 나는 복잡하게 생각했던 건데, 이걸 이렇게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구나. 그렇게 나도 이렇게 그걸 배우란 얘기야, 지금. 나도 뭔가를 공부할 때 이렇게 효율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기억에 오래가고 즉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이걸 배워야 돼요. 앞으로 5개월 동안.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라는 게 나와 있죠.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주게 되면 일단 답에 전부 메모리 되어버려요. 그 답을 외우려고 하고 그 답만이 답으로 알고,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풀어줄 겁니다. 우리가 1, 2, 3, 4, 5, 6월에 풀었어요. 어떤 건 풀었고 어떤 건 또 안 풀어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충분히 풀었고 어떤 건 좀 풀긴 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이제는 모두 다 섬세하게 풀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야. 맞죠? 그래서 그걸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어떻게 푸나, 송원은 어떻게 푸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 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접근할 때마다 어떤 방식을 쓰는가, 공통적인 것, 차이점이 있는 것, 이걸 배우지 못하면 시험장에 와서 헛짓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체득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한 9월쯤 지나면 딱지처럼 이렇게 달라붙을 겁니다. 잘만 따라온다면. 그래서 송원이 이 앞에서 어떻게 시범 보이는지,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이 이게 성과가 별로 없거나 좀 애매하다 그러면 배우라는 얘기야. 하나의 모델로. 이해되시죠? 그 작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어가고 답이 뭐야? 내가 한 거 맞아 틀려? 막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과정 중심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과정 중심. 과정이 없는 답쓰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답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는 여러분의 인식,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내려놓고 과정별로, 순서대로 어떤 방식으로 결국은 답을 도출할 수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답이 도출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출제자는 왜라는 겁니다. 출제자는 왜. 이 질문을 언제나 던져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기초를 풀 때. 근데 이게 답을 외우게 되면 자동화돼 버려, 그냥. 이거는 너무 나쁜 방법이야. 너무 안 좋은 방법이죠. 나 알고 있는데, 나 이거 많이 풀었는데, 나 이거 이미 다 외웠는데, 이걸 왜 또 풀지? 한 걸음도 못 나가,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과정, 답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출제자는 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이제 쉬는 시간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써놔, 빨리. 혈서로 써. 새끼손가락을 빼가지고 혈서로. 이 두 가지입니다. 과정 써놓게. 여기다가 또 잊어버려. 우리가 나도 그래야지. 그리고 수업 딱 듣고 화장실 가면 들어오면 뭐하라고 그랬지? 답이 뭐지? 이거 맨날 이거의 반복이야. 거의 치킨 헤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카메라 안 따라도 됩니다. 따라오세요. 네. 여기다 또 적어놓으면 또 인강 친구들은 또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여기까지 안 갈 거니까. 과정. 요 두 가지를 잊지 말자.
지금 문제풀이니까 문제풀이 반해서 해야 될, 잊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거의 습관처럼 완전히 언제나 생각이, 사고가 그렇게 머물러야 돼. 자꾸 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왜 냈을까? 그죠? 이제 이걸 고민을 계속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작년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 협의의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써라. 그래서 발문에 일단 먼저 말하기 불안이라는 그 이론서 속에도 이미 들어있고요. 이론서 속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겠지만 말하기 불안은 말하기 불안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말하기 불안은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하기 불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말하기 불안은 요 이론 하나, 요 개념 하나로 엮여 있지 않아. 얘는 다른 것과 물려 있단 말이야. 뭐하고 물려 있을까요? 말하기 불안은.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기 불안이라는 건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말하기 불안, 공식적인 어떤 말하기 상황에서의 말하기 불안을 다 포함합니다. 자, 여기에 매달려 있는, 연결되어 있는 좀 직접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얘랑 직접적인 거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 네? 조금 더 크게. 장문이요? 말하기 불안, 장문. 요 불안이 뭐가 연결됐냐? 크게 써줄게요. 그래도 뭐 말했으니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 진짜 감사해요. 진짜 막 던져야 돼. 그렇게 우리 막 자기 속에 있는 거 막 해. 여기서 뭐 부끄럼 떨고 뭐 나는 뭐 딴 데 가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한강 가지고 장문 이거 정말 그건 더 나빠. 그거는 한강에 있는 괴물만 알아들어. 해야 돼. 여기서 던져. 여기서. 내가 뭐 잘 모르면 어떡하지? 그걸 알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인정. 뭐랑 연결돼 있을까? 발표? 미안해요. 버릇이.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야. 습관이 무서워. 크게 써줘요. 발표. 또 뭐랑 연결돼 있을까? 네. 얘랑 관련이 있죠. 네, 훌륭합니다. 얘랑 직접적인 연결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자아개념, 말하기 불안, 그러면 또 자아개념, 그러면 또 뭐랑 또 자아개념이 묶여 있어요? 상위 노출? 이런 거 노출하면 안 돼요. 네. 자기 표현 또는 자기 노출이라고, 용어는 비슷합니다. 자기 표현 또는 자기 노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말하기 불안이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내가 그러니까 공포증이야. 사실은 불안이라는 건 공포증이에요. 공포스러운 마음.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어. 특정한 상황. 우리 반 애들한테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막 떨려. 이렇게 이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순간순간마다 나는 둘이 대화하는 건 또 싫어. 여럿이 몇 명이 모여갖고 얘기하는 건 좋아.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어떤 생각, 어떤 특정한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상황 불안이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에 불안이 생기는 거. 이거는 말하기만이 아니라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씻지 않고 슈퍼에 가는 거 공포스러워. 누가 나를. 그러니까 항상 나는 슈퍼 가려면 2시간 동안 미용실 가갖고 다 받고 화장까지 다 하고 간다. 이게 말하기만이 아니라 불안 상황은 아주 다변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 불안이라고 하고, 상황 불안. 근데 상황이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하기만이 아니라, 그죠? 개인 말하기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말하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가, 누군가를 모르는 걸 묻는다든가 할 때 막 긴장되고 막 떨리고 막 하는 어떤 거.
또는 시험 볼 이럴 때 막 평소에는 잘 말하던 친구가 안 된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서 습관처럼 굳어진 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어떤 특정한 것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불안이고, 성격이 돼버렸어. 이런 불안을 성향적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또는 성격적 불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예 습관적 불안이라서, 이게 용어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불안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 여러분이 방금 말한 요거 있죠. 이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바로 지속적, 나 자신에 대한 개념. 나 자신에 대한 개념이 나에 대한 개념이 섰다는 건 오래됐다는 거야, 시간이. 맞죠? 이렇게 되면 어떤 불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나는 어떤 말하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을 거야. 평가받을 거야. 안 좋게 나는 될 거야. 이게 이제 더 되면 나는 이것도 못할 거야. 난 저것도 못할 거야. 말하기 불안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 자아 개념과 말하기, 이 불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 특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론도 설명하지만, 그러면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말하기 불안해서, 야, 오늘 1번부터 20번,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서 1분 스피치해. 근데 애가 나와서 선생님 발표하기 전부터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선생님 저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저는 그냥 선생님 앞에서만 할게요. 아니면 종이로 제치할게요. 헤이 마! 어떤데? 좀 불안하고 좀 잘 못하겠어요. 야, 해봐. 나와서 하면,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은 과연 그럼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 몇 마디로, 걱정 마. 우리 반 애들이 모두 다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너에게 잘해줄 거야. 우리 반이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고 얼마나 우호적이니? 까짓거 욕 한번 들어보고 강해지는 거야. 걱정 마. 넌 잘할 수 있어. 한다고 얘가 바뀔 수도 있어. 이게 상황적 불안이라면. 근데 성향적 불안이라면 그런 위로의 말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강제로 얘를 발표를 시켰다. 수행평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실적인,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아이들, 이게 우리 아이들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게 그냥 문제 속에 들어있는 것, 그냥 이론서 속에 들어있는 것,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살아 움직이질 못해. 그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로 연결시키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과 다 연결. 근데 재밌는 건 자아 개념은 또 우리가 개념상으로만 보면 어떻게 만들어진대? 이게 100% 맞진 않아요. 그러나 타인의 표현, 그것이 표정이든 말이든 이걸 통해서 계속 습득되어 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야?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맞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정적 개념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자,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 또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또 부정적인,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왜 그래? 왜 그딴 식으로 말해? 라고 또 평가를 받아.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순환된다는 거죠. 이게 순환되다 보면 뭐가 생긴다? 불안이 생길 여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왜? 내가 또 얘기하면, 내가 누구랑 또 말하면, 내가 너랑 또 말하면, 또 얘가 나를 평가할 거야. 그럼 나 싫어하겠지? 그럼 나 말 안 할 거야. 아니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할 거야. 또는 누구 앞에서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이미 이게 고착된 거야. 타인의 말, 부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자기 표현. 이게 계속 반복되던 친구가 나와서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그동안 내가 말 없이 그래도 좀 이미지를 구축해놨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순간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나를 또 지적할 거야. 나의 단점을 또 갖고 놀릴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얘네들이 물려 돌아가서 이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기 불안을 우리는 단순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 진짜 뭔가 좀 용기도 주고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주고 좀 발표도 시켜보고
그렇지만 이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선생님이 쉽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세밀한 관찰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국어교사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예, 누구? 수희 아저씨? 괜찮아. 수희 아저씨도 아니 뭐 심리학 교수인데 은퇴해가지고 중학교 아니 그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 그분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없습니다. 심리적인 거 특히 이런 우리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제일 커요.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상처받았던 또는 풀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다. 하여튼 그렇게 시작되고 물려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만 갑시다. 자, 김 교사, 발표 수업에서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생들의 말하기 불안과 발표 수행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더니 표와 같이 학생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더군요. 자, 표를 해석해 놓은 것이 이 교사 밑에 박 교사 흥미롭네요. 각 유형별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에 그 밑에 이 교사의 말이 바로 이 표를 해석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경우는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현재의 발표 수행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건드리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이 표에서 건드리지 않아도 될 아이가 누굽니까? 말하기도 잘하고 수행도 잘하고 불안도 그다지 높지 않은 친구인 B는 특별한 어떤 대처 방법이나 뭐 교육적 지도를 할 필요가 없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대로 그냥 표 해석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어떤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나 화법 기능이 부족하므로. 근데 이 기능이란 말을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일단은 말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 뭐냐?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잘 모르는 거야. 뭘 준비해야 될지. 말하기를 하라고 하는데 뭐 토론, 토의 이런 단계도 몰라. 말하기 단계를 몰라. 그러면 이 단계를 가르쳐줘야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기능, 지식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죠?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얘가 말하기 준비가 얘는 안 해온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거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화법 기능이 부족하므로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이 효과다. 이 말하기 행동이라는 것은 뭐 제스처 이런 말이 아니야. 이 말하기 행동은 바로 그 지식을 갖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행동적 접근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아이는 말하기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절차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전략과 같은 부분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게 하는 거죠. 요렇게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표정을 한다거나 몸짓 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누굽니까? 얘는 불안은 안 나죠. 얘는 모르면서도 용감한 애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와서 뭐 막 말해. 근데 하나도 부끄러움을 몰라. 그런 애들은 개그맨 이런 걸 이렇게 딱 적어놔요. 특성을 적어놓고 이제 막 말해가지고 막 그냥 막 준비 없이. 그런 친구들은 A가 되는 거죠. A. 행동 접근. 그 다음에 E에 비해 어떤 유형은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행동보다는 그 말은 이미 지식과 전략, 절차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거나 말하기 불안 감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자. 얘는 그러니까 준비는 잘하고 내용도 괜찮아. 잘 준비를 했어. 근데 불안감이 높은 아이. 근데 2가지를 말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인식을 극복하게 하거나 감정을 완화하게 했어요. 요거 책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세요. 2가지에다가 일단 효과적이겠죠까지 일단 해두시고, 다음은 이런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인지라는 말이 새로 나왔죠. 자, 그러면 얘를 분배를 해야 돼. 바로 행동적이라는 건 뭐죠? 지식, 기능, 절차, 방법 등을 알려주는 거. 이거를 행동적 접근.
그 다음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아이. 말하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바로 인지적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인지적 접근을 하자는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감정, 불안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감정적 접근을 하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야.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뭘로 설명할 수 있어? 말하기 불안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또는 문제가 세 가지로 본 거죠. 기능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아이.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신념, 못한다. 생각, 사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막, 심리적으로 막 불안감을 막 느껴서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막 땀이 나고 막 손이 땀이 나고 이렇게 하는 세 친구. 그럼 방법은 뭐다? 행동적 접근, 인지적 접근, 이런 정서적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뭐 감정적 접근, 정서적 접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같습니다.까지 일단 해놓고요. 자, 그럼 C 유형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군요. 이 학생들을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자, C입니다. 셋 다 안 되는 친구야.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여기다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시험 볼 때 보였습니까? 문제 풀 때 왜 안 보이죠? 물론 이제 문제만 풀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이거 작년 11월에 봤잖아, 지금. 7개월 지났다고. 이 문제를 한 번쯤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대로만 보지 말란 얘기야, 제발. 내가 보던 방식대로. 그러면 못 본 거란 말이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나는 문제를 이거 다 아는데 왜 냈지? 뭐 ABCD 이거 뭐 하고 쓰는 거 금방이지 뭐. 맨날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선 이게 쪼. 이게 쪼 하고 뭐래? 그리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 불안 감정 자체를 완화하는 훈련도 도움이 되는데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어져요. 그럼 어디서 끊긴 거야, 말이? 어디서 말이 끊겼어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해놓고 왜 그 얘기 왜 안 하냐고. 이 교사 퇴출. 이제 할 만큼 했어, 선생질. 이제 나가시고 우리 새롭게 좀 선생님 좀 뽑아야 되겠어. 안 했잖아, 중요하다고 해놓고. 뭐야? 그럼 이걸 물어봤으면 뭐라 그럴 거야? 이걸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중요하다고 해놓고 지금 이 얘기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 감정적인, 세 가지인데, 행동적 접근, 인지적 접근, 감정적 접근이라고 해놨는데, 결국 맨 밑에 C에게 해줘야 될 거, 감정적 접근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문제를 살짝만 비틀면, 동일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고. 안 보이더라도 보려고 노력하자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기출 좀 본다고 깝치지 말란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 이거 좀 대충 봤는데요. 저 답 이런 거 대충 다 아는데요. 뭐 선생님 답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깨닫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출을 보는 게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그래도 여기 이 교사가 한 내용은 봅시다. 그래도 닭관리 있으니까.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한 가지는 무엇입니다? 심부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게 하고 특정한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긴장의 강도가 높은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거 잘 보세요. 이것을 그래놓고는 또 모를까봐. 자, 출제자들이 또 모를까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 상황 노출법이 2개밖에 없거든, 이론서에. 이것도 모를까봐 하나를 준 거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맞죠? 실제 상황 노출 말면 뭐야? 이걸 물은 거야, 결국. 이지선다. 정답은 체계적 둔감화라고 봐야 되겠죠.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화 속에 긴장 이완 훈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수도 없이 나왔던 문제야. 수도 없이 나왔던 문제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답을 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면. 긴장 이완 훈련, 실제 상황 노출법. 요거는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되죠. 지금 긴장 이완 훈련은, 그러니까 체계적 둔감화는 이미 여기서 설명이 다 됐어. 근데, 오늘 여러분 해설지에 보지 마. 아니, 안 봐도 되겠다. 나만 말할 거야. 요 해설지 1번에 말하기 불안에 대한 이론을 넣어놨거든.
근데 이게 화법 교육론에서 말하는 주황색 책에서 말하는 것과 박재현 선생의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 조금. 근데 우리가 화법 교육론을 많이 보거든. 이창덕 선생님 뭐 좋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실제 상황 노출법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하라는 표현이 나와. 상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화법 교육론이라는 책 속에.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체계적 둔감화가 계속 헷갈리는 거야. 실제 상황 노출법은 말 그대로 실제 상황 노출법이라는 데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실제, 레알. 상상이 아니야.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공부하면 체계적 둔감화와 구별이 안 돼. 왜? 방금 체계적 둔감화에 자꾸 뭐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런데 실제 상황 노출법도 상상하라고 했거든? 그럼 뭐가 달라?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이 혼동됩니다. 전혀 달라. 실제 상황 노출법은 실제 말하는 상황이면 말하는 상황에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막 벌벌 떨고 땀 흐르는 아이에게 들어와. 여기 와. 서. 죽어! 안 죽지? 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봐! 안 죽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공포 같은 거 너무너무 극도로 뱀 이런 파충류 막 공포인 친구가 막 목에다 뱀을 감아놓고 하는 이렇게 직접 노출시키는 플로딩. 그냥 홍수처럼 맞닥뜨리기. 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 노출법은 그 용어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의 상황에 그 대상자를 노출시켜버린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끝나. 더 이상. 근데 또 나왔잖아. 이거 그렇게 또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건 명확하게 딱 정리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 이 책에는 이게 들어있는데 여기도 상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다음에 체계적 둔감화는 체계잖아. 체계. 우리가 제목 보고 예측하기, 사전 찾아서 단어의 뜻 찾게 했죠. 이 용어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체계적이라는 거야. 한 번에 이완이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둔감화가 안 되는 거야. 예민하지. 그러니까 어때? 점차적으로 차근차근히. 근데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긴장유한 훈련이야. 바로 뭐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이완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주 작은 말하기 상황을 상상하게 하는 거야. 이게 체계적 둔감화야. 아주 작은 대화 상황부터 상상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때? 한 4-5명 앞에서 말하는 거를 상상하게 하고, 몇십 명 앞에서 말하는 걸 상상하게 하고, 대규모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상상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둔감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덜 예민해진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은 이건 얘기할 게 없어. 왜냐하면 말하기 불안해서 이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 방법 2개밖에 없어. 20년 동안 이 2개만 나왔어.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것도. 그럼 얘를 갖고 이제 고민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제는. 맞죠? 끝이야, 그런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의 의도는 많은 걸 다 물어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를 해석하는 능력. 그럼 이런 거다? 우리 지금 보면 이거 뭐 해석 못해갖고 못하나?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얘가 뭘 잡아먹죠? 시간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의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거 나누는 것도 책 동작 딱. 근데 그 시간을 얼마를 썼는가? 쓰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렇게 길게 만든 건 이거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잖아. 정말 용어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건 포장이야. 포장의 기술. 포장을 걷어내면 뭐가 없어 별로. 근데 포장을 친 이유가 뭐냐? 수험생들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거 풀었는데 20분 동안 풀었어요. 이걸.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분석력이 필요한가? 이론은 우리가 그래도 공부해서 좀 쓸 수는 있겠어. 근데 읽히질 않는 거야. 빨리빨리. 내가 긴장이 되고 막 이러니까 다른 문제도 해야 되고 막 풀다 보니까 보다가 몇 개 하다가 또 딴 데 가고.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거에 안 넘어가려면 우리는 뭘 키워야 돼? 물론 이론 공부해야죠. 대신에 이런 이론 공부도 말끔하게 해놔야지. 말끔하게 할 수 있는 건 해놔야 돼.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아주 경계가 많은 것들도 얘기할 거야. 모호한 거. 어떤 거는 아주 명확한 거. 그럼 최소한 명확한 것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2점짜리를 풀고 나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넣어놨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야. 여러분들 최소한 국어 선생님 되시려면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 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내에 읽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정도 막 한 2분 3분 내에 풀어야 돼. 2분 3분 내에 정말 풀 수 있겠냐는 거죠. 처음 봤는데 그 연습을 우리가 11월까지 해나가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풀었고요. 우리가 미처 못 봤던 거 또는 틀면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겠습니다. 짚었어요 이미. 이 교사의 마지막,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하고 대답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생뚱맞게 묻진 않을 거야. 맞나요? 이렇게 안 묻고 어떻게 묻을까요? 지문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에만 가로를 쳐놓을 거야.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2점짜리라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세 가지 중에 이걸 다 외우게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는 주고 설명해주고 여기처럼 여기 뭐 우리 긴장유한훈련 책에서 동화처럼 설명을 다 해주는 거야. 해주고 가로를 메꿔라. 그래놓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딱 소개.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나왔다 치고 이런 부정적 그러니까 인식적 차원에서, 인지적 차원에서 사고적인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결론에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 그 상황들, 어때? 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거야. 상황에 대한, 내가 말하려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거,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 감정에, 이제 감정하고 엮여 있어요. 불안한 감정에 대한 인식도 전환시켜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대요. 어떤 말하기 상황에서 불안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좀 가슴 뛰는 형상과 신나게 발표를 진짜 재밌게 하는 아이의 심리 상태가 비슷하대요.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론소에는 뭐라고 말한다? 이거 흥분되는데?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야, 이거 가슴도 뛰고 이거 살아있음을 느낀다. 야, 이렇게. 이거 참 하기 어려운 거야. 이 감정을 그렇게 이게 사고로 전환하는 거야. 전환하라는 거야. 그 감정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서 막 공포에 떨고 이렇게 나 욕먹으면 어떡하지를 어떻게 바꿔라 생각을,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흥분되는데, 이렇게 인식을 전환하라는 거죠. 그런 불안 감정에 대한 인식도 전환해보자. 자, 이제 두 가지를 내줬습니다. 하나를 가로를 쳐놨어요. 자, 설명을 지금 안 하겠습니다.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인식도 역시 그 뿌리는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그 뿌리는 역시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나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인식을 전환시켜주면 되겠어? 나 자신에 대한, 나 스스로를 보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 형편없다는 생각.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전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두 개 정도는 주고, 요 마지막은 약간의 설명을 보탤 수 있어요. 약간의 설명을
좀, 그러니까 다 주지는 않고 여러분이 보면 딱 아는 거는 주지 않고 좀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살짝 밑에다가 조금 한 몇 줄, 한 두 줄 주고 그 가로를 채우게 하는 거. 그럼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기출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그렇게 볼래. 한번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 저렇게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 결국은 이 문제는 봐라. 의도는, 결국은 이 문제는 쭉 내놓고 결국은 뭐다? 표 해석하는 거 하나 하고 체계적 둔감화에 대한 문제만 물은 거야, 우리한테. 맞죠? 그럼 인식에 대한 문제 또는 실제 상황 노출법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문제를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문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파급 효과가 커. 그러다 보면 이것도 공부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여기는 말하기 불안만 나왔으니까 나는 말하기 불안만 펴놓고 볼래가 아니라 얘를 보다 보면 얘가 얘랑 연결되어 있구나, 얘가 얘랑 연결되어 있구나, 같이 공부하는 거야 또. 그러면 얘가 연합이 돼요. 자꾸 이렇게 공부들이. 그런 또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을 또 취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2번으로. 많은 걸 봤어요, 우리. 여기서 다 설명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엮어서 공부를 해두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제로 갑시다. 작년도 서술형 문제였죠? 서술형 문제. 요거까지 풀고 조금 쉬겠습니다. 다음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학생 토론의 일부이다. 찬성 측 1의 입론과 반대 측 2의 반대 신문에 대한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써라. 근데 여러분 제시문을 보면 찬성 1이 길지요, 말이. 그쵸?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찬성 측 1의 입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그러니까 한번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작성 방법에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의 입론에서 다뤄야 할 필수 쟁점으로는 문제 쟁점, 해결 쟁점, 이익 쟁점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찬성 측 입론에 누락된 쟁점 한 가지를 밝히고 그 쟁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럼 뭐예요? 바로 찬성 측 1의 제일 첫 번째 발언에 문제를 풀 열쇠가 그 안에 들어있구나. 빠르게 본다면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좋겠죠. 자, 한번 봐볼게요. 너무 쉬운 거야. 이것도 풀고 나면 너무 쉬운 거죠. 보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칠 권리란 온라인에서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까지가 뭐죠? 일단 그럼 끊어놓으면 돼. 일단 잘라놓고.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과거에 한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지우고 싶지만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확대될 것입니다. 다까지 끊어야죠.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나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딱 그럼 세 부분으로 나뉘었죠. 크게. 자,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끄는 것과 두 번째 끄는 것까지 그 덩어리는 사실은 문제 제기라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크게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다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그 속에 문제 제기라는 것 속에 바로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쟁점. 다시 미안해요. 우리가 여기 문제 쟁점이라고 했으니까 문제 쟁점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가지로 나눴잖아. 두 번 끄는 그 덩어리가 문제 쟁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럼 얘를 분할하면 지금 둘로 나눴잖아. 잘랐잖아.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야? 권리를 말합니다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 정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속에. 그 다음에 밑에 심각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부분에서는 주로 뭐를 한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죠. 개념을 정의해 주는 거. 맞죠? 용어를 풀어주거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 그러면 문제 제기 쟁점에서는 뭐 할까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어. 그렇지만 더 세분화하면 얘도 문제화가 가능해,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제 통뜨리면 뭐예요? 바로 문제가 시급한, 아주 되게 시급하다, 지속적일 것이다, 중대하다. 이해돼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고 시급하고 지속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뭐만 언급했어? 심각하다라는 것만 일단 언급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언급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지금 심각성만 언급했지. 심각과 중대 정도, 그죠? 근데 시급도 근데 지속,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죠? 이렇게 더 변형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 됐죠?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해결 방안 쟁점이죠. 그럼 지금 방금 했던 게 문제 쟁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쟁점이죠. 해결 방안 또는 해결 쟁점. 해결 쟁점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을 넣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것은 이익 쟁점이 되겠죠. 이익 쟁점. 자,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되게? 일단 이익 쟁점에 대한 이익 쟁점이라고 체크를 하고, 여기다 쓰라고 했으니까 밝히고, 이익 쟁점을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딱 밝히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 쟁점은 뭐죠? 설명해봐. 이익 쟁점이 뭡니까? 라고 설명을 설명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야?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이게. 누군가에게. 나 혼자 있을 때도. 근데 이거를 장황하고 복잡하고 어렵게가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개념이 어려울 때는 어떤 단어의 개념이 사전을 봐도 어렵잖아? 그럴 때는 반의어나 유의어를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의외로 그 단어의 개념이 쉽게 됩니다. 이익쟁점이라는 것을 찬성 측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할까? 뭐라고 공격할까? 그럼 내가 그 공격에 맞서야 되잖아, 찬성은. 그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좀 쉽게 풀릴 수가 있어. 자, 이익 뭐라 했어, 여기? 우리 뭐래? 이익쟁점. 그럼 이익이라고 써 있지만, 이익은 이걸 하면 이익이라, 찬성 측이 주장이 표현이 들어있잖아, 이익이. 그럼 상대 측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반대쪽의 것과 같이 해야 설명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얘기야, 내 말은. 뭘 개념을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그러면 저쪽에서는 뭘 주장할까? 꼭 비용이 아니어도 괜찮아. 해로움. 이게 반대 해로움이 될 수도 있잖아. 유해성, 해로움. 또는 우리가 공식적인 이론적인 표현은 비용. 요 설명으로 같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찬성 측에서는 요 반대로 해야죠. 어떻게 한다? 요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부등호로. 비용에 비해서, 해로움에 비해서 이익이 많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된다고.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자꾸 형상화시키고 또 어떤 대조적인 것과 비교해서 자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면 몇 개가 없어, 사실은. 이론 공부를 몇 개 할 게 없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많은 것 같지만. 됐죠,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주죠. 이익쟁점입니다 라고 하나 밝혔지. 그럼 요거는 답을 줘. 그런데 여기다가 나 좀 아는 거야. 비용에 비해서 이득이 많다라고 쓰면 이거는 점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되죠? 어떻게 써야 점수를 만점을 받을까, 우리가? 이 설명이 맞는 말이야. 우리가 이익쟁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럼 이익쟁점의 상대측은 비용을 또는 해로움을 자꾸 주장할 거기 때문에 그런 해로움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많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라는 설명은 괜찮아. 일반적인 설명은 잘한 거야.
근데 이 문제에는 그렇게 설명하면 점수가 0점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 것만 얘기해봐.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보라고. 이 설명을 여기서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설명을 다른 지문에서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같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 지문에서 설명할 내용과 이 지문의 설명은 다르다는 거야. 이거를 상당수가 몰라.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외우면 돼. 그러니까 뭐야? 딱 들어가서 외운 거 쓰고 나온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이것만 쓰고 나오면 자기는 할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점수가 0점이야. 왜 0점이죠? 자, 왜 0점이죠, 그러면? 그럼 네가 뭔데 0점을 주냐? 네가 채점관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왜 0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방금 예를 들었어. 이 본질이 같지만 본질은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무엇이 반영되지 않으면 점수는 0점이다. 제시문이 적용되지 않으면 0점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읽히지 않는 이론 공부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0점에 0점, 그건 무의미잖아, 무의미. 그러면 결국은 이익과 관련된 거 어디서 뽑았으라는 거야? 여기서 뽑았으라는 거야. 그럼 뭘 뽑아 써야 되겠어요? 자, 뽑아 써야 될 내용은 결국은 찬성층 1의 입론 속에 들어있어. 뭔가 써야 될 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친구가 제일 큰 문제가 뭐야? 자기가 옛날에 썼던 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해결을 하면 이 친구한테 뭐가 좋은 거야? 취업의 불이익이 해소되겠죠? 그런 이익이 있죠. 이걸 실행하면, 잊혀질 권리라는 걸 법제화해서 이게 실현이 되면 이 친구에게 뭐가 좋으냐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 어떻게 이득이 되냐.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걸 바꿔줘야지 말이.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으니까를 다 싹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다 이득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나요? 그것만 있나요? 그것만 있나요? 그거 하나 쓰면 나는 안 줄 것 같아, 점수를. 또 이득이 있나요? 뭐요? 인권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제시문 속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현재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법제화하면 취업의 불이익도 왜? 잊혀지니까, 사라지니까, 인터넷상에서 그 글이 없어지니까 취업의 불이익, 개인적으로 보면 또 취업의 불이익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인권 침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그랬거든. 그것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있나요? 그럼 이제 답이 줄줄이 찾아지나요? 그렇게 보면 사회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다 이득이 되게 많죠? 또 있나요? 그렇게 쓰라는 거야. 명예훼손, 취업기회 박탈 같은 그런 기회를 뭐라 그래? 개인의 자유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시문 속에 있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거든. 근데 반대로만 딱 생각하면, 요거를 딱 시행만 하면 요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야. 이걸 써야 점수를 준다고. 나는 개론서에서 그냥 이거 다 문제쟁점, 해결쟁점, 이익쟁점 다 외웠고, 그냥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도 다 외웠고, 이것도 이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거 다 외웠는데 딱 쓰고 나왔는데 나는 왜 점수가 이렇지? 이유는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오래 공부해서 많이 외웠지만 정작 제시문은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경우, 그러면 안 줍니다, 점수를. 출제자가. 그게 의도야. 안 준다. 왜냐하면 이론 외운 아이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제시문을 분석하거나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게 더 상위의 수준이거든. 그거 안 된 친구들은 안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우리가 두 개를 결합해서 이론과 분석이 얼만큼 잘 돼야 될지를 다시 확인할 수, 이들이 원하는 거라니까.
맞나요?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눈을 얘기했죠. 이제 막 잔소리처럼 들리죠. 분석해라. 이론만 갖고는 안 된다. 이론도 공부하지만 적용해라. 그죠? 근데 걱정할 거 없다. 우린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더 절묘하게 이렇게 볼 거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기출을 풀고 있는지, 모여가지고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뭘 암기하고 있는지,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 길로, 안 되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잘 하시면 됐죠. 그다음에 또 뭐? 또 두 번째 두 가지죠. 기억, 니은.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서술해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거 한 줄 갖고는 안 돼. 기억만 갖고는 안 돼. 그것에 대한 반응을 맥락적으로 항상 확인해야죠. 그래서 보편적인 답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저거예요, 뭐 요거만 쓰면 돼요, 저거만 쓰면 돼요. 일단 그렇습니다. 뭐냐? 일단 반대 측이 아니지. 찬성 측에서 일단 아주 간단한 답은 뭐냐면 찬성이 말을 너무 많이 하게 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쓴 친구 있어요. 이것은 개방형 질문이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0점. 안 주고 싶어. 점수를 안 주고 싶다고. 여전히 피상적인 표현을 쓰고, 물론 맞아. 그게 이거 지금 폐쇄적인 질문을 해야 돼. 근데 이것만이 정답은,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그럼 폐쇄적인 질문이라는 건 어떻게 대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이라는 게 저 친구로부터 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뭐 했습니까? 이렇게만 질문하는 게 반대신문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하는 반대신문 그렇게도 하고 막 자기 뭐라 그러죠? 변호하고 막 하는 거를 좀 줄이는 질문을 던지면 좋겠고, 그러니까 단답으로 나오는 거 좋죠. 또 하나는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 반대신문이 좋은 반대신문은 어떤 게 좋은 반대신문이죠?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생각해. 왜? 항상 언제나 왜 하지? 반대신문을 왜 하지? 라는 걸 생각해야 돼. 왜 하죠? 더 먼저. 그거보다 더, 그것도 맞고, 하여튼 오류를 찾아내는 거, 그거보다 근본 또, 하나 더. 이 토론을 누가 보고 있어? 이거를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 토론은 전부 점수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이 아카데미식 토론.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야. 다 점수야. 그럼 나중에 승패를 갈라버린다는 얘기죠. 아카데미식 토론에서는 전부 승패를 가르니까. 100분 토론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맨날 싸우다가 그냥 시간이 다 된다고 집에 가죠. 대안도 없이. 하지만 학교식 이런 토론에서는 전부 승패를 다 가른다는 얘기야. 그거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토론 그러면 누군가 이 토론 집단을 체크하고 있다. 점수로. 그럼 반대신문도 뭐라고? 얘가 얼마나 반대신문을 명쾌하고 잘하는, 상대를 진짜 딱 제압하는 질문을, 이게 네, 아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이게 확장이 안 돼. 그냥 반대신문은 네, 아니요로 개방형으로 하지 말고 폐쇄형으로 하고 단답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감흥이 있냐고. 여러분 진짜 토론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맨날 이름이 뭐예요? 김말동 씨예요? 네. 아니요. 이거 묻지. 그럼 반대신문 하세요. 그럼 홍길동 씨인가요? 아니요. 김신습 씨인가요? 아니요. 뭐야 그게? 그래도 폐쇄적, 이거 잘한 거 아니야? 폐쇄했잖아.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잖아. 그게 좋은 질문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조건 폐쇄형 네, 아니요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론서에는 이렇게 나와서 우리 나와 있는데요. 그걸 외웠죠?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 상황, 진짜를 성상화를 자꾸 시켜야 돼.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혼자 우리가 그건 내가 역할이잖아. 그런 게 시퍼렇게 채점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반대신문 하는데. 근데 홍길동이에요? 이렇게 묻겠냐고. 점수 안 주겠죠? 단순히 네, 아니요, 아니겠죠? 그럼 무슨 질문을 던질까?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나왔던 게 바로 거기에 결부돼요. 그럼 무슨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을까?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나왔어요. 이미 답이. 오류라고 말했어요. 그걸 좀 확대해 봅시다. 뭐예요?
공격할 만한 허점을 질문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일단, 폐쇄냐, 맞지, 좋지. 그 차원을 벗어나서 상대편이 길게 말해도 좋아.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이 생각 못했던 질문을 던졌어. 대답해 보세요. 그럼 기다리면 어때? 이거 개방형 아니야? 자, 아주 준비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딱 공격했어. 이건 폐쇄 아닐 수도 있잖아. 자, 말해보세요. 시간 줄 수도 있죠. 왜? 대답 못할 거니까 시간을 줘도 어떻게 돼요? 길게 대답 이제 하겠죠. 뭔가 말을. 자기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헛소리 하겠죠. 그럼 딱 평가원들이 어때? 아, 저거는 완전히 걸려들었구나. 점수 마이너스. 이해됩니까? 이렇게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부 글 속에 갇힌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구절이나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생각 못해도 괜찮아. 계속 유린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앞으로 5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확장하고 변형하고 실제를 상상하고 예를 상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내가 다 말해주지 않을게요. 물론 그렇게 써도 좋아. 일단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찬성 측의 어떤 그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졌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요 찬성 측 1, 2, 물론입니다의 내용을 조금 섞어도 좋고, 한번 다시 보란 얘기야. 그 부분을 얘가 물론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점에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건지를 보란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니은, 저는 이칠 권리보다 표현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 권리가 표현할 권리와 충돌한다면 어떤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도 말이야. 많은 친구들이 너무 일반화시켜갖고 뭐냐 하면 기억이 안 나. 그냥 내가 얘기할 거야. 여러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나. 이건 뭐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이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니은 자체의 문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자. 니은 자체의 문맥, 그냥. 이칠 다 읽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반대측 이해 기억 이런 질문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이걸 바꿀 필요가 없어. 하지 말았어야 돼. 다음 또 한 번 더 했어. 이미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화가 필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괜찮아. 근데 이게 대답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야. 예비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센 거를 뒤에 들고 있는데 그걸 먼저 공격하려고 이미 법이 있다면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던진 거야. 이건 던져도 좋고 안 던져도 좋아. 그래서 두 개의 반대 신문은 없어도 돼. 그럼 바로 뭐로 들어가면 된다? 정보통신망. 아주 그냥 갖고 왔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에 정보의 삭제 요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이게 제일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공격할 수 있어? 확인도 안 하고 법을 또 만드냐? 물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거고. 만약에 확인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확인했는데 또 법을 만드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해도 공격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해. 이래서 좋은 답이라고. 이게 내 확인하지 못해 단답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진 거야. 약점을 공격을 한 거라고. 정확하게. 실수, 문제점, 단점, 약점, 허점, 오류를 공격하는 게 반대신문에서 제일 좋은 공격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배세형 질문이 좋다, 김학의 질문이 좋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피적으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두 개의 질문은 없어도 돼. 반대신문은 이 딱 정보통신망 이용촉 요거 딱 던지면 바로 허물어지는 거야. 반대측이 이 논리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야. 아니, 찬성 측이 좀 문제가 삐걱거리는 거야. 이미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대측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맥락상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거야. 이미 공격거리를 잡았잖아. 맞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미 내가 이제 우위에 서는 거야. 넌 못 봤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법을 설명하면 되잖아. 그 법의 조항에 보면 내용은 이렇고 이미 이 안에서 충분히 법 제어할 수 있는데 찬성 측 그걸 굳이 법을 또 갖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막 시행하고 막 하는 복잡하게 만들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훨씬 멋진 질문인데 이 멍청이가 정보통신은 멋지게 던져놓고는 엉뚱한 질문에서 점수를 다 깎아먹은 거야 지금. 아까 받은 점수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점수를 까먹은 거죠. 할 필요 이것도 없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이걸 이걸로 바꿔야 돼요. 없어야 되는 질문이야 사실은. 점수를 못 받는 질문.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내용을 보면 저는 이칠 권리보다 표현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 권리가 표현할 권리와 충돌한다면 어떤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찬성 측 너무 좋지 기분. 아까 거기서 지금 했는데 뭐래? 그거야 뭐 이제 여유가 생겨.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 이럴 수 저럴 수도 있죠 하고 싹 빠져나갔죠. 멍충이 반대 이 멍충이죠. 자 그럼 니은 자체에 오류를 찾아내 보자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보다 니은 질문 자체에 오류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있나? 그게 읽히나요? 오류가 읽혀. 지금 니은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거.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칠 권리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표현할 권리 얘기합니까? 좋아요. 이거 아주 표피적인 답으로 나올 수 있어. 그거 말고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지금 니은 밑줄 쳐져 있는데 지금 뭔가 오류가 있다니까. 이럴 때 이제 웃으려고요. 제가 자꾸 이제 수업 중간 동안 뚜껑 열린다고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서 웃으려고. 어떻게 웃을 거냐면 화 이렇게 웃을 거야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만 웃는 거지 나는. 화 이렇게. 네. 뭐죠? 지금 세 줄짜리 속에 어떤 맥락상 오류가 들어있어요. 그걸 설명하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점수를 만점을 줄 것 같아. 그게 읽히나요? 보자 그러면 표현할 권리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그죠? 근데 위에서 찬성 측 1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어떤 취업준비생 모 씨가 자기가 자유롭게 표현한 거죠. 맞나요? 그랬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할 여기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표현할 권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없는 거 꺼내드는 거 맞아요. 맞기도 하고 이칠 권리와 관계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표현의 권리를 중요시하면 중요시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찬성 측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할 이칠 권리 법제화는 관심이 없어. 자, 반대는 그러면 표현할 권리만 계속 지금 찬성 측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면 찬성 측이 말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죠? 계속 강화되죠. 계속 표현할 권리라는 건 막 표현하려는 거잖아. 막 욕을 써도 좋고 막 뭐 어디 비판하는 걸 막 적어도 좋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인권 모독에 대한 거 막 이게 표현할 권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도움이 돼야 안 돼? 계속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인권 침해하는 발언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취업이 똑같은 말을 강화시켜서 상대 측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야? 그래요? 그렇게 표현할 권리 주장하면 막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 욕설을 써도 좋고 인격 모독해도 좋고 욕해도 좋고 유언비어 퍼뜨려도 좋고 그렇단 말씀이죠. 이 공격할 수.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청년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거나 인권이 뭐 보장을 못 받거나 자유가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공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니은 자체는 물론 표현의 권리가 지금 이칠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 논제의 주장의 핵심에 벗어나 있기도 하고요. 이 자체의 지금 내용이 찬성을 무지하게 도와주는. 이해되시나요? 좀 확장해 보자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기본적인 생각은 이칠 권리와 관련 없는 표현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좀 더 확장해 보면 결국 이런 질문은 왜 적당하지 않냐 하면 찬성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니까.
겉보십시오. 그래요? 표현, 그래, 마음대로, 그럼 당신도 마음대로 표현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취업이 안 된다거나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찬성 측의 이런 주장을, 근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쪽으로 확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자, 이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이 문제를 비틀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동일한 문제인데 다른 걸 빼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찬성측 입론 이 덩어리가 컸잖아. 그 중에 얘가 빠져 있었잖아요. 이익이. 그러면 얘는 집어넣고 얘를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 그렇지만 뭘 바꾸는 거야? 제시문을 바꾸는 거죠. 제시문을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을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읽어내는 데에만 시간이 필요해. 읽어내는 데에만. 거기다 여기도 지금 문단이 구별이 안 돼 있고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줄글로 써놨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분배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이걸 딱딱 나눠놨다면 어때? 여기는 정의네. 여기는 제기네. 여기 이게 되겠죠. 근데 이걸 말이라는 상황으로 해놓고 줄글로 적어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시간이 필요해. 맞죠? 그럼 요 찬성측 1을 더 길게 할 수도 있을까요?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 다른 지문으로. 이해돼요? 그래 놓고 셋 중에 다른 거를 뺄 수도 있어. 아니면 일부를 조작할 수도 있어. 일부를. 중간에 얼마든지 동일한 문제가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